재해자가 내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근데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하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흡연력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가 요양 신청서를 내더라도 지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사는 사실상 구속돼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현재 서울 남부, 북부, 부산, 경남, 대구, 대전, 경인, 광주 이렇게 총 8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판정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 풀이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180명 이내의 판정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의사, 변호사, 노무사, 인간공학 기사 이런 산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회 회의 때마다 이 180명이나 되는 위원이 전부 다 회의에 참석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매회 회의 때마다 위원장 그 다음에 6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3, 4명의 의사와 1명이나 2, 3명의 변호사 혹은 노무사로 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 신청건이 많기 때문에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회의를 할 때 안건이 15건에서 2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회 회의가 물리적으로 3시간 정도 되니까 20건 정도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한 건당 회의 심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해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집 내역이나 외부 자료도 있고 또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봐야 할 자료가 한 건당 100페이지 이상을 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의하는 숙지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10분 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판정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장 입증을 해야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해서 산재를 신청을 하면 재해자가 그동안 발병일 이전에 어떻게 얼마나 근무했는지 근무 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 인정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 과로, 하나는 만성 과로입니다. 단기 과로는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그전 평상시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전 평상시 업무를 함은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 시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병 전 일주일 기간은 계산해서 빼기 때문에 사실상은 11주의 근무 시간을 평균 낸 자료입니다. 만약에 발병 전에 12주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발병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12주보다 짧게 근무를 하다가 상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7일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만약에 7일보다 짧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가로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4년 8월이랑 9월에 엄청나게 더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제조선소나 현대중공업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계속 7, 8월에 업무를 하신 분보다 그 전에는 업무를 하지 않다가 그날 하루 갔는데 보온 순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더위에 너무 갑작스럽게 노출이 돼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현장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 단기간 업무 과로를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했는지, 두 번째로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는지, 이 2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을 하면
보면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2주 평균 시간이 60시간에는 미달하지만 52시간보다는 많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특별히 고시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 7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이 넘은 데다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한 가지 있으면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무 시간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 갑자기 일을 시키거나 갑자기 쉬게 하거나 그런 업무들. 두 번째로 교대제 근무. 교대제 근무는 교대제 근무 자체가 발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세 번째로 휴일이 없는 근무,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15일씩 근무하고 이런 경우고, 네 번째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하는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은 고시에서는 소음 혹은 한랭 아니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적 업무 부담이 높은 업무. 이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표상으로 직업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접공이라든가 농업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힘쓰는 작업이 많은 업무,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5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출장 업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라 함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고 달성을 못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진다든가,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혹은 사업주 등으로부터 위법한 행위를 강요받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시간 평가에 있어서 그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은 30% 가산해서 평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4시간 초과, 60시간 초과, 50시간 초과의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미달하면 절대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던 다른 기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고 52시간 미만인 사건들에서는 승인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2개 이상 노출되어 있음을 증명을 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확보하는 자료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집 내역이나 건강검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내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예전에 고혈압 혹은 이상지질혈증 아니면 심장질환 등을 진단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하면 형식적으로 과로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고혈압이나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음주나 흡연력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